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 기자의 팩트 폭격에 당황한 중국 박사의 충격적인 말실수. 세계 최고 수준의 아파트. 98% 이상의 카드 결제율.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과연 그는 어떤 변명을 늘어놓았을까요? 저는 미국의 유명한 CNN 방송국에서 디지털 산업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디아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CNN 방송국 입사 과정을 준비해 지금은 저희 국장님을 따라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희 국장님께서는 한국의 IT 대기업 컨퍼런스 참여를 위해 한국으로 출장을 가셨고 그 빈자리에는 한 중국인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국 박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혹시 한국에 대해 아는 부분이 있냐며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질문이 의도를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약 3일 뒤 중국인 박사님과 함께 참여하게 된 첫 강의에서 저는 왜 중국인 박사님이 한국과 관련된 질문을 꼬집어서 하셨는지 그 이유를 완벽히 파악할 수 있었죠. 중국인 박사님은 첫 출장 강연이 시작되자마자 저희 원래 국장님이 계획해 놓으신 강의 커리큘럼을 벗어나 뜬금없이 동아시아의 디지털 인프라를 중심 주제로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서 설명하겠다는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강연장의 사람들은 다소 당황하기는 했지만 중국 박사님의 첫 발언이 시작되자마자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어지고 말았는데요. 중국 박사님은 오늘날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디지털 기술들은 중국에 비해 아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후진국이라고 발언을 하는 것은 물론 사실 한국의 디지털 산업과 경제적 모습은 실체 없는 겉모습이 전부이며 한국이 자랑하는 인터넷 보급률 또한 중국의 통계를 그대로 가져가서 사기를 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시더군요. 역시나 강연장의 사람들은 중국 박사의 발언이 이어지던 와중 공개 마이크를 잡고 반박을 이어나가려 했지만 중국 박사님은 이것을 싸그리 무시하고 박사 같지도 않은 기괴한 발언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라는 나라의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허점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현재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대부분의 디지털 기술들이 중국의 기술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겉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실체 없는 껍데기라는 사실이죠. 이곳의 사람분들도 아마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나 와이파이 가동력 또는 한국의 도시 인프라가 디지털 선진국 수준이라는 황당한 말들을 꽤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통계를 부풀린 사기 자료에 불과하죠. 그리고 아마도 이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이 그것을 의도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한국의 경제와 디지털 발전 수준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지금 아주 수준 낮게 보여주고 있는 디지털 기술력들도 오로지 중국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진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려면 휴대폰과 컴퓨터의 보급률이 80%를 능가해야 되는데 한국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컴퓨터를 구매할 돈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죠. 어디 그것뿐일까요? 중국에서는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화되어 있는 무인 편의점이나 무인 가게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형체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모인 디지털 기술들은 디지털 기술이 있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나라의 경제 선진국 수준에 맞는 시민의식이 있어야 가능한 다른 차원의 경제 기술력이죠. 심지어 지금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은 휴대폰을 통해 QR코드 금융 거래를 할 때 아직도 주머니에서 지폐와 동전을 꺼내 직접 은행을 찾아가는 황당스러운 구시대적 금융거래 선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없어서 동전을 극도로 고집하는 일본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수준이며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놀랍게도 한국의 길거리 바닥에는 주머니에서 튀어나온 동전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저의 주장을 듣자마자 한국은 휴대폰과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인데 대체 그건 무슨 소리죠? 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속은 증거이기도 하죠.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오로지 TV에서만 보여주는 장면에서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만약 이러한 꿈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된다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디지털 여권이 아닌 문서 여권으로 입국을 확인하는 한국의 처참한 디지털 후진국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수준마저도 저희 중국이 속국인 한국에게 디지털 기술을 직접 전수해줘서 가능했던 일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여기 한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직접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한국에서는 길거리에 무인 편의점이나 무인 가게가 전혀 없어서 밤 9시만 넘어가면 비생산적인 인구가 가게를 지키며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래 최저 시급마저 1,000원대인 한국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도 생활 자체가 되지 않고 경제 발전이 되지 않는 후진국의 나라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디지털 선진국 중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저희 중국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중국에 도착하면 확인할 수 있는 중국 공항에서부터 도심, 길거리까지 대부분의 노점상 가게들에서 중국인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예 사람이 직접 물건을 사고 파는 상황 자체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의 고임금 고학력자 인구들은 전부 집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며 디지털 선진국의 수준에 맞는 자유로움을 보장받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을 처음 방문하면 굉장히 놀라게 되는 것이 이 이유입니다. 길거리에는 로봇과 무인버스, 무인택시들만 존재하고 있고 부유한 중국인들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현재 중국에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중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이거나 중국에서 일용직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가난한 한국인들이 전부입니다. 그만큼 현재의 한국은 디지털 시대로 향해 가는 이 현대화 시대의 발걸음 속에서 완전히 도태되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강제로 중국으로 오게 되는 그런 황당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가 제가 오늘 한국의 디지털 후진국 진실을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은 20대 평균 월급이 400만 원이고 이것은 한국인들의 20대 평균 월급 100만 원과는 거의 4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200만 원 이상을 받는 한국인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항상 그 국가의 평균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인들은 강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러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는 이처럼 중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한국인들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살면서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해 보지 않은 것인지 뭔가를 볼 때마다 깜짝 놀라며 마치 미친 사람과 같은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한국인들은 중국에 오자마자 길거리에 은행이 없다며 난리를 치는 황당스러운 행동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나라의 사람들이 선진국의 사람들이며 한국이 디지털 선진국 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모든 국가가 한국에 속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직접 중국을 대표하는 IT 산업 기반 박사로서 한국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은 길거리에서 아직도 깡통을 꺼내놓고 동전으로 결제를 하는 아프리카와 다름없는 구시대적 도시 인프라를 보이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는 한국은 IT 대기업이니 그곳에서 취업을 해야겠다. 선진국 한국에서 살아야겠다는 황당스러운 꿈을 빨리 접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디지털 기업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사람들은 저의 출생지인 부유국가 중국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죠. 저 또한 이런 한국의 진실을 말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은 저희 중국의 속국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마치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길거리 바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동전을 보다 보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디지털 선진국이지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을 해보세요. 물론 한국이 디지털 후진국이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적 주장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박사님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수십 명의 옥스퍼드
사람들 앞에서 한국이 디지털 후진국이면서 무인 편의점도 없는 시골 국가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해나갔고, 흡사 이 모습은 중국 정부의 어떤 세뇌에 완전히 당해버린 기괴한 중국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중국 박사님의 1차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강연장. 이곳저곳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황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반박 질문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외국인 사람들은 한국은 미국 기술청이 발표한 자료만 살펴보더라도 모바일 결제와 스마트홈 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부문에서 전 세계 1위를 독점하고 있는 디지털 국가의 선두주자인데 대체 그럼 이건 무슨 자료냐며 팩트를 날렸고, 심지어 여기에 더해 몇몇 사람들은 무인 편의점의 최초 시행국가가 한국인데 그 사실을 모르냐며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박사님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한 사람들의 발언에는 대꾸도 하지 않으며 오로지 중국을 찬양하는 중국인 사람들만 길게 발표를 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강연장의 사람들은 저마다 화가 나기 시작했고 결국 맨 뒷자리에 있던 외국인 사람이 마이크를 몰래 건네받아 중국 박사의 강의를 중단하고 큰 소리로 일침을 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사람의 발언이 터지자마자 중국 박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삐질삐질 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박사님, 저는 CNN 경제학 기자 에릭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지금 박사님의 발언은 대체로 박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짓 주장들이 전부인데 이 상황을 의도한 것인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주장을 위해 확인하신 자료들이 전부 사기 자료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은 5G 보급률이 전 세계 1위 수준인데 이미 이것만으로도 대단히 독보적인 디지털 시스템을 유일하게 구축해 놓은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디지털 산업 분야나 기술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들은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의 기술을 직접 상용화시켜 임의 도시에 접목했다는 결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박사님의 주장은 마치 한국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낮은 지식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한국이 신용카드 사용률이 굉장히 낮고 길거리에 무인 편의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무인 편의점 기술의 첫 상용화 국가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나요? 한국은 다양한 편의점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이미 세계화에 앞장서서 전 세계의 디지털 편의점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편의점 브랜드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후진국과 같은 나라들에서 제일 처음 무인 편의점 기술을 선보였어요. 그 후 한국의 인접 국가인 중국과 일본, 그리고 먼 거리에 있는 유럽권의 나라들이 신용카드 정보를 확인하는 한국의 무인 편의점 기술을 상용화시키기 시작했죠. 박사님의 주장과 다르게 중국은 아직도 무인 스토어 시스템이 상용화되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로는 한국에서는 거의 100%에 육박하는 신용카드 사용률과 다르게 중국에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보급률이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즉 지금 중국인들 2명 중 1명은 신용카드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그것을 알고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지금 한국은 경제활동을 하는 한국인들은 거의 100%에 가까운 신용카드 사용률과 디지털 결제 시스템 보급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미 이것만으로도 박사님들의 주장 대부분은 반박되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저로서는 감이 잘 오지 않네요. 특히나 박사님이 주장하신 몇몇 근거의 발언들은 더더욱 저로서 황당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자체의 디지털 기술, 즉 IoT를 융합시켜 전 세계에서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디지털 거주 환경을 구축했어요. 실제로 현재 한국에서는 아파트 내부에 출입을 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거나 집 내부에서는 목소리 하나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상상 속의 꿈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중국에서는 이러한 거주 환경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뛰어난 기술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중국은 이 부분에서 기술력이 아직 모자라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좋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24년도 초고속 인터넷 강국 분야에서 아직도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5G라는 상상을 초월한 속도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휴대폰을 사용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5G 보급률이 일반적일 정도로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이 5G 기술은 한국의 공용 와이파이 인터넷 기술과 합쳐져 전무후무한 디지털 속도의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는 단순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도 휴대폰 하나만 접촉하면 결제가 되거나 다음 버스와 지하철이 언제 도착하는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와이파이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다 보니 실시간 지도의 변화 또한 매우 민감하고 이러한 한국의 환경은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어주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실시간 반영 기술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다소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고 휴대폰과 지도가 잘 작동하지 않아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이러한 중국의 처참한 현실은 중국에서 태어난 박사님도 알고 있지 않나요? 왜 모르는 척하는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지 다소 당황스럽네요. 아니면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또다시 한국의 진실을 전혀 모르는 수준. 낮은 지식의 외국인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제 말이 믿기 어려우시면 지나가는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붙잡고 한국에 대해 물어보세요. 아마 그들은 선입견을 품지 않고 한국에 있는 그대로 뛰어난 선진국 진실과 디지털 기술의 진실을 말해줄 확률이 높으니까요. 더군다나 아까 박사님의 주장에서는 강력하게 정정을 해야 되는 발언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이 중국보다 낮다는 발언은 정말 박사가 지녀야 할 지식의 자질이 의심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박사님께서는 한국인들의 1년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물론 단순 월급으로도 비교할 수 있겠지만 정말 생활에 필요한 그 나라의 물가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비는 한국과 중국이 정말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1년 생활비는 동일 물가 대비 200만 원 수준인데 한국은 1년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생활비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평균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지금의 중국은 한국보다 정확히 5배 이상 가난하다는 사실이며 월급을 제외한 평균적인 생활비 부분에서도 이미 한국인들의 평균을 따라잡기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가요? 이렇게 극단적인 생활비 물가 부분의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가난하기에 디지털 기술 또한 후진국이라는 그 주장이 조금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중국은 약 4년 전부터 QR코드를 이용한 다중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지만 이는 완전한 실패에 가까운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박사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그 나라의 디지털 기술 수준력에 맞는 시민의식이 전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중국이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자마자 몇몇 불법 기업들에서는 이를 이용해 중국인들은 물론 중국으로 여행을 와서 QR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 외국인들의 개인정보까지 모조리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 중국 정부는 QR 결제 시스템을 입에도 올리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약 5년 전부터 이러한 결제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도시 인프라에 깔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디지털 기술 발전이 너무나 평범하게 여겨지다 보니 그들에게 익숙한 신용카드를 더욱더 선호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술력의 불편함을 불러올 수 있는 QR 시스템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만 사용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진정한 디지털 기술 선진국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사님이 만약 한국으로 간다면 한국에서 파는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한국에서 월세라도 낼 수 있을 경제적 형편이 될지 모르겠네요. 한국은 박사님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과 동등한 경제력과 물가를 보여주는 나라예요. 이제 그만 세뇌에서 빠져나오셔서 제 발언들의 근거를 좀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강연장에 있던 외국인 사람은 자리에서 무려 10분이 넘게 중국 박사를 침묵시켜버리고 말았고 놀랍게도 그의 주장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팩트로만 구성되어 있어 따질 부분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역시나 중국 박사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멍을 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중국 박사는 얼마나 당황한 것인지 외국인 사람의 발언을 제대로 해석조차 하지 못한 것 같았고 그저 다급히 강의를 종료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중국 박사가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강연장에 쉬는 시간을 부여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강연장에 있던 사람들은 난리가 나고 말았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그래서 대체 진실이 뭐냐며 중국 박사에게 비속어가 섞인 질문을 남발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사람들은 저 중국 박사가 나가지 못하게 강연장의 입구를 막으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했던 강연장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풍경에 중국 박사는 결국 또다시 변명 아닌 변명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잘못된 자료 조사를 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제 잘못일까요? 그 자료들을 만든 사람들은 분명히 한국인들입니다. 저와 같은 중국 박사들에게 혼란을 줘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료가 조금 수치에서 오류가 있다면 어떨까? 확실한 건 중국은 부유하고 한국은 가난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을 보세요. 그들은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부유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없으면 국가 경제 자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은 그 상황을 모르고 그러한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 자금이 한국이 직접 창출해낸 경제 규모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을 방문하는 1년 중국인 관광객이 2억 명이 넘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의 인구보다 많은 수치이고 말 그대로 한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중국인들이 한국을 속국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버리고 다음부터 한국을 만약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그게 지금 한국이 처한 현실이라고요. 중국 박사는 목에 힘줄까지 세워가며 듣기 싫은 목소리로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이어나갔고 이 말을 끝으로 중국 박사는 또다시 도망을 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여자 사람이 중국 박사를 정확히 지목해 역관광을 날려버리고 말았는데요. 상식적으로 제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박사님, 한국을 방문하는 1년 중국인 관광객이 2억 명이라고요. 도대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천공항의 자료를 살펴보면 단 한 번도 2억이라는 수치로 간 적이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세계에 인구가 많아도 수용 가능한 땅에 절대적 크기가 있다는 그 논리마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하시는데 그 증거를 제발 좀 보여주시겠어요? 왜 자꾸 중국 박사들은 중국이 있기에? 지금 한국의 경제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똑같이 하는지 신기하네요. 중국은 지금 한국에게 아무런 국가적 데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이미 한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 규모를 꾸려놓은 상태이고 이제는 미국마저도 기술 협력을 원하는 디지털 국가의 중심축으로 성장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중국을 방문하는 부유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중국의 경제 규모를 돌리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나요?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매년 오히려 부유한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돈을 소모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중국과 한국의 현실을 모르면서 끝까지 중국은 대단하다고 주장하시다니. 중국인들의 세뇌 수준을 어느 정도 알 것 같네요. 저희 사람들은 지금 바로 강연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한국의 국가적 위상은 내려오지 않아요. 그것을 간과한다면 당신은 평생 후진국 중국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에서 사랑받는 중국 문화 우리도 한국처럼 국가에서 지원하고 밀어주면 반드시 세계 정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 중국 방송을 보면 한국 문화가 어디까지 침투해 있는지 놀랍다는 중국 내 한국인들의 반응이 정말 많은데요. 과거 몇몇 한국 드라마에 국한되어 히트했던 때와는 달리 젊은 층인 10대, 20대 중심으로 한류가 엄청나게 퍼졌다는 점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독특하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K-팝 한국 드라마에 이어 영화까지 인기를 끌며 10대들 사이에서는 한국 여행 수요까지 늘어났다고 하네요. 한국 문화가 일상 속에 깊이 파고들어 가장 인기 있는 제2 외국어 수업이 한국어가 된 것은 물론 수험생이 되기 전 추억 여행으로 또 졸업기념 여행으로 한국 여행을 가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는데요. 예전에는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만 유행하는 조금은 특이해 보이는 사회 현상으로 바라보았다면 지금은 SNS의 인플루언서들과 10대, 20대들이 자발적으로 K 콘텐츠를 소비하고 또 이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 중국에서는 K만 붙이면 돈이 된다며 한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중국 회사들도 패키지에 한국어를 넣어 출시할 정도라고 하니 20여 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문화적 격변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이런 한국 문화의 유행을 달갑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K 콘텐츠에 밀려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 중국 방송국 관계자들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중국 방송국 PD의 사연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한류를 바라보고 있을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방송국의 PD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중국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는 만큼 모든 개인정보를 다 오픈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 한국이에요. 한국의 무엇이 아니라 한국 그 자체인 이유는 사실 지금 중국 전체가 한국으로 전부 잠식당하고 있다고 모방해서 한국에 무엇이 인기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솔직히 좀 무리여서입니다. 사실 중국에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입장에서 이런 한국의 인기가 솔직히 달갑지는 않습니다. 왜 한국의 것은 그렇게들 좋아하는지 요새 10대, 20대들이 좀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자국의 콘텐츠를 이렇게 외면하다니 요새 젊은 친구들이 참 이해가 가지 않아. 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류는 아주 치밀하게 국가에서 지원하며 국책 사업으로 지원해서 만들어낸 성과인데 중국 정부는 이런 문화 콘텐츠 사업에 신경을 쓰지 않아 자꾸 밀린다는 생각도 정말 여러 번 했고요. 게다가 얄팍하게 유행에 편승에 K가 붙으면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된 중국 기업들이 한국 음식 디저트들을 수입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의 길거리 음식인 회오리 감자에 소떡소떡 같은 것들까지 수입해 간판에 한국어까지 떡하니 새겨 넣고 팔아제끼는 건 돈 앞에 국가 자존심을 다 내다버린 꼴이다 싶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별개로 제가 참여하는 방송에서도 한국 아이돌과 배우들을 어떻게든 섭외하려고 경쟁하고 한국 이슈도 언급을 할 수밖에 없고 자막에 한국어도 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아이돌이나 한국 배우가 출연하면 시청률이 달라져요. 평소 TV를 잘 보지 않던 젊은 세대들도 일부러 찾아보니까요. 그리고 중국의 아이돌이나 여배우들도 요새 한국을 좋아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람들이 많아져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국 이야기를 하고 짤막하게나마 한국어를 쓰는 빈도가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었다. 한국 여행을 갔다 왔다. 한국 화장품을 썼다 등등은 물론 중국의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인기인 한국어 섞어 쓰기도 많이 하거든요. 덕분에 저도 반강제로 한국어를 조금은 익혔습니다. 자막을 넣어야 하니까요. 진짜 정말 좋아해 사랑해 안녕하세요. 정도의 말은 이제 익숙하죠. 가끔은 방송국으로 한국어 폰트가 예쁘지 않다 등의 항의가 오기도 합니다. 어이가 없었죠. 툭하면 한국 소식을 전하고 한국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중국 방송인지 한국 방송인지 도대체가 구분이 가지 않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생각으로 늘 투덜투덜하며 일을 하던 최근 저는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뒤통수를 세게 치고 간 느낌이었는데요. 한편으로는 크게 배우기도 한 일이었습니다. 제 선배가 담당인 프로에 정말 유명한 중국의 배우가 출연했거든요.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중국 드라마로 꽤 인기를 끈 소림사의 무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의 극본과 주연을 담당한 배우입니다. 넷플릭스 비영어권 주간 순위에서 한 번이긴 하지만 1위를 차지한 적이 있고 뒤로 갈수록 점점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 순위에서도 최고 5위까지 갔던 터라 중국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꽤 화제였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배우가 중국 오리지널로 기획해서 전 세계인이 보는 넷플릭스에서 유의미한 성공을 거둔 것이니만큼 저도 방송 녹화를 함께 봤습니다. 중국 문화를 전 세계인에게 알리는 법을 배워서 저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꿈이니만큼 지금 왕우현 씨의 성공은 제게 그 무엇보다 동기부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날 왕우현 씨와 함께 그의 절친한 동료 하조이 씨라는 배우 역시도 게스트로 참여했는데요. 중국 아카데미에서 나무조연상 주연상을 차례로 수상한 실력파 배우인 만큼 이런 실력 있는 배우들의 시선도 궁금했고요. 하조이 씨가 왕우현 씨의 성과를 칭찬하며 중국 배우들이 점점 세계에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기획을 넷플릭스로 가져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했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아무래도 넷플릭스 때문에 한국 콘텐츠를 접하기 쉬워진 것도 한류가 이렇게 퍼지는데 한몫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중국 콘텐츠는 그에 비해 많이 제작이 되지도 않았고 중국 드라마나 영화가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전무했으니 배우들 입장에서도 세계에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이어 중국에서는 국내에서만 먹힐 내수용 작품만 만들고 있었다며 한국에 2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때 중국이 아시아의 문화를 선도했던 적도 있는데 잠깐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20년이나 뒤처져 있다는 말을 하지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더 충격은 그 말을 듣고 있던 중국의 국민 아이돌이 동감을 하면서 그의 주위에서도 다들 우리가 한국에 20년 뒤처졌다고 한다며 맞장구를 친 거예요. 중국에서 국민적인 인기를 얻은 장수 아이돌 진혁비 씨는 세계 진출을 선언했던 그룹이기도 한데요. 세계 진출 기념 인터뷰에서 K-팝의 뿌리는 자니스에 있다고 당당하게 인터뷰했던 모습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저렇게 인정해버리는 모습은 제게 엄청난 쇼크를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면 BTS가 쇼프로에서 우리는 중국보다 20년 정도 뒤처져 있어요 라고 말한 꼴이거든요. 이날 방송은 한국은 20년 전부터 준비한 성과가 이제서야 빛을 발하는 거라며 우리가 노력해서 이러한 차이를 되돌려야 한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건설적인 이야기로 끝났지만 제 머릿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렇게 중국에서 첫손에 꼽히는 아이돌과 배우들이 모두 한마디로 인정을 해버린 것만 해도 심장이 툭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세계 진출의 선봉에 서야 하는 사람들이 20년이나 뒤처졌다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 한국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죠. 중국 문화는 어째서 세계인에게 사랑받지 못하지 중국 문화가 왜 이렇게 뒤처졌을까? 한국처럼 국가 지원 없이도 중국 콘텐츠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저는 이날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한동안 우울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기획 코너로 중국 10대의 문화를 알아보는 내용을 다루게 되었어요. 어떤 주제를 다뤄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중학생 조카를 만났는데 이제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결합해서 새로운 말을 만드는 게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는 겁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까지야 뭐 제2외국어니까 그렇다 치는데 둘을 합쳐서 신조어를 만든다니.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좀 황당하던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을 지나치다가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게 간판이면 누구나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써놔야 홍보 효과가 있을 텐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정말 의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확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이 만두 가게는 상하이와 베이징을 비롯해서 지점이 10개가 넘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가게라면 홍보를 아무렇게나 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한국어를 굳이 섞은 멘트를 홍보 문구로 가져다 쓴 이유가 궁금했죠. 촬영 핑계로 전화를 해봤는데요. 만두 가게의 홍보 담당자 말이 제 말문을 막히게 했습니다. 왜 한국어를 섞은 멘트를 바깥 간판에 두었는지 정말 효과가 있었냐는 제 질문에 우선 엄청 웃더군요. PD님 홍보팀에서는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고 매출을 올리는 것이 목표잖아요. 우리는 젊은 층이 많이 다니는 곳에 매장을 내는데 요새 중국,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선 한국이 세련된 곳, 유행이 만들어지는 곳 등의 이미지로 각인되어서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멋쟁이 문화예요.
SNS에 올리고 싶은 만두가게 젊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만두가게 이미지를 주려면 당연히 한국어를 섞어서 쓰는 젊은이들이 유행을 맞춰갈 수밖에 없죠. 방송국에 계시면 이런 흐름은 제일 먼저 느끼지 않으시나요? 할 말이 없어 어버버하다가 전화를 끊고 저는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다니 정말 최악이다 싶어 선배와 술을 마시기로 했어요. 제가 방송국 안에서 가장 의지하는 선배라 복잡한 속내를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죠. 고민이 있다는 제 말에 한달음에 달려온 선배에게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했더니 첫마디는 받아들이고 배울 건 배워야 한다고 외면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냉정하게 잘라 이야기하더군요. 너 우리 와이프가 임신한 건 알지? 요새 한국 드라마만 주야장천 보고 있어. 자막 없이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얼마 전부터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더라. 취미 겸 태교로 한국어 공부를 삼았는데 너무 재밌어해. 웃긴 건 뭔지 알아? 우리 와이프가 가는 임산부 요가 클래스 사람들이 모두 한국 드라마 보며 태교한다. 스쳐 지나가는 흐름이라기에는 너무 퍼졌고 너무 깊숙하게 들어왔어. 그럼 좋은 걸 벤치마킹해서 우리의 장점을 결합할 생각을 해야지. 왜 한국의 것들이 인기가 있지? 왜 중국 사람들이 중국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할 시간에 한국의 것들이 세계에서 왜 인기를 얻는지 분석해보는 것이 우선 아닐까? 나도 솔직히 넷플릭스에서 매번 한국 드라마가 1위를 차지하는 걸 보면 질투가 나는데 그래도 인정하고 배우는 게 역시 좋은 자세라고 생각해 부끄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오더군요. 제가 너무 꽉 막힌 사람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니 사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애써 외면한 것이 맞겠죠. 중국은 2000년대 초반과 비슷한 포맷 비슷한 느낌의 프로그램과 드라마를 만들면서 우리는 원래 이런 걸 좋아해 갇혀 변화를 거의 주지 않았으니까요. 선배의 말을 들으며 전통도 좋지만 이렇게 세계화 시대에 너무 전통만 고수하는 것은 좋지 않은 시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실력도 더 키워야 하는 것이 맞고요. 사실 한국 연예인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외모도 실력도 좋아져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올라와 중국 배우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 여부와는 별개로 한국 배우들은 연기를 정말 잘해서 감정 표현 등을 보며 공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종종 말을 하고 다닙니다. 콘텐츠 역시 한국 쪽이 다양성과 참신함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이 많았죠. 사실 넷플릭스에서 보다 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국가에서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해도 기획하는 인력의 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확실히 중국보다는 전반적으로 새롭고 세련된 느낌입니다. 선배가 이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에 데이트한 아이러블 그거 TBS 드라마 제작팀에서 기획했는데 기획팀에 한국인 프로듀서가 있었대. 내가 드라마 만드는 사람인데도 보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싶어 참 아이디어 좋네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거든.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그 한국인 프로듀서 아이디어대로 기획을 했더라고. 국제 연애를 소재로 가지고 온 것도 캐릭터 관계성도 모두 그 한국인 프로듀서가 잡았더라고. 그럼 설마 그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한국어로 혼잣말을 하는 건 자막이 안 나오게 한 것도 그 한국인 프로듀서의 기획인가요? 맞아. 그게 시청자에게는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서 시청자가 완전 여자 주인공 입장에 푹 빠지게 만들었잖아. 게다가 TV와 넷플릭스 시청률 모두 잡은 정말 기발한 생각이었어. 본 방송에서는 남자 주인공의 생각을 알아들을 수 없지만 가장 먼저 공개되는 회차니까 본방도 챙겨봐야 하고 나중에 공개되는 넷플릭스에서는 중국어 자막이 달려있으니 넷플릭스도 봐야 하고 양쪽을 다 잡은 거지. 지금 중국에 부는 한국어 공부의 광풍에는 나는 이 드라마 영향도 있는 것 같아. 결국 중국에서 나온 중국 드라마지만 데이트의 뒤에는 한국인이 있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선배도 저같이 왜 대중들이 자꾸 한국 것만 팔아주는 거야 라며 불평도 해보고 불만도 가져봤지만 그래봤자 발전할 수는 없었다며 한국은 견제하거나 질투심에 외면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정리했더군요. 그리고 제게 어학 앱을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배우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굳이 한국어까지는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며 한 기사를 보여주더라고요.
어학 앱을 운영하는 듀오링고가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였는데요. 한국어가 영어에 이어 가장 학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더군요.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도 있긴 있는데 굉장히 수치가 미미했고요. 위기감이 가득 몰려왔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면 한국 문화를 더 다이렉트로 접하게 될 테고, 결국 중국 문화를 최우선으로 소비할 중국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니까요.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지 못하는데 중국 문화가 세계에서 인기를 얻는 것은 어려울 테니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에 새로 생긴 한국식 닭강정. 집 앞에 길게 늘어선 중국인들을 보다가 저도 그 줄에 합류했습니다. 한국식 치킨을 이제 꽤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중국이지만 예전에 제 후배가 한국 치킨이 별로 맛이 없다며 역시 치킨은 KFC 치킨이 최고인데 왜 한국 치킨을 사 먹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 걸 듣고 이후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빨갛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닭강정을 받아드니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향이 코를 자극했는데요. 한국인 사장님이 직접 튀겨준다며 아르바이트생이 강조를 하며 제게 안겨준 닭강정 포장지에는 한국 본토의 맛 상륙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던 대로 치맥을 해봤는데요. 왜 그 후배가 한국 치킨이 맛이 없다고 말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맛이 있었습니다. 그 후배도 아마 한국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 아닐까요? 앞으로 당분간 한국을 많이 배우고 따라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언젠간 저도 한국 콘텐츠와 같은 글로벌 히트작을 내놓는 날도 올 수 있겠죠. 한국의 창의적이고 멋진 인재들과 동등하게 겨뤄서 세계에서 승부를 꼭 보고 싶네요. 오늘은 한류 열풍을 바라보는 중국 방송국 PD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애들은 왜 이런 거야?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여기 한국으로 온 외국인 여성이 놀라고 있습니다. 딸이 혹시나 볼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도대체 어떤 거를 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메리아입니다. 저는 부족함 없이 조국에서 살아왔고 제 조국 프랑스가 매우 자랑스럽고 조국을 사랑합니다. 딸 앙뚜를 낳으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곳이 프랑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밖에서는 마약 중독자들이 대낮에도 거리를 배회하고 갑자기 유입된 이민자들은 온갖 범죄에 연루되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보안 경보와 끔찍한 단독 뉴스는 우리 가족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앙뚜를 집 밖으로 내보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앙뚜는 외출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던 초등학생 딸은 점점 K-팝과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아졌고 한국에 대한 동경심도 사라졌습니다. 앙뚜는 활기찬 문화로 가득한 한국인들의 다른 삶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어수선한 저녁 식사 시간 천진난만한 앙뚜의 눈은 희망과 설렘이 뒤섞여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는 어린 딸을 아시아 국가로 데려간다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로서 앙뚜의 간절한 눈빛은 무시하기 힘들었고 며칠 밤 고심 끝에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을 미래를 위해 교육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한국 여행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한 한국의 첫인상은 묘했습니다. 광활한 터미널의 규모와 빛나는 간판 정돈된 분위기는 지저분한 프랑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공항에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가득했습니다. 알록달록한 벽화로 꾸며진 놀이 공간과 휴식 공간, 한국 문화를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알려주는 인터랙티브 교육, 키오스크 등 어린이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도 효율성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 공항에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범죄가 만연한 프랑스에서 어린이를 위한 이런 시설이 있으면 어린이 전문 유괴 조직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프랑스는 결코 한국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프랑스와는 다른 종류의 치안이 있는 것 같았고
저는 기대감에 부풀어 앙뚜의 손을 꼭 잡았는데 그 순간 저는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공항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과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스마트워치, 무료 대여 안내방송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스마트워치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걸까? 이 시스템은 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곧바로 유창한 영어로 서비스를 설명하는 친절한 직원을 카운터에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교통약자를 돌보는 동안 여행을 계속해야 하는 보호자, 관광객을 돕기 위해 마련된 한국 고유의 대리 프로그램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이었죠. 놀랍게도 삼성 브랜드의 국민 스마트워치는 항공편 업데이트 탑승구 변경, 탑승 시간 등의 알림을 보낼 수 있었어요. 또한 스마트워치에는 착용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GPS가 탑재되어 있었어요. 이는 지나치게 에너지 넘치는 앙뚜를 관리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결국 복잡한 절차 없이 스마트워치를 무료로 빌릴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워치가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세련된 기기 덕분에 여정 및 기타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를 빠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앙뚜는 공항 테마의 대화형 게임도 플레이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몇 가지 한국어 단어를 배우는 것을 즐겼고 결국 다른 한국어 단어도 말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현재 기술 수준은 사용자가 매 순간을 낭비하지 않고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워치 대여 서비스는 안전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를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반영하는 것 같았고, 제 가족이 타국에서 환영받고 돌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었어요. 그렇게 미리 계획한 목적지인 인사동으로 향했고 첫 발걸음부터 다른 한국에 감탄했습니다. 전통문화와 공예로 유명한 인사동에서 나들이는 앙뚜와 작은 전통 카페를 발견하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화랑과 도자기 가게 사이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카페는 진부한 유럽식 카페와는 확실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카페 입구부터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허브차의 진한 향이 풍기는 등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입구부터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허브차의 진한 향기가 따뜻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카페에서 저는 전통적인 카페에 끌렸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오해가 생겼습니다. 저의 한국어는 주문을 하기에는 확실히 부족했고 백발의 카페 주인도 영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태도를 가진 나이든 찻집 주인에게 주문을 전달하려고 애썼지만 그는 몇 분 후에 제 주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카페 주인은 제가 주문한 한국 전통차를 제공하는 대신 아름답게 배열된 한국 전통 과자 쟁반을 들고 돌아왔고 그는 다채로운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마도 제 주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고 실수를 인정하고 제가 원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맛있어 보이는 다과에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에게 충격을 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행객들에게 이런 저급한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다는 사실에 조금은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어 착한 사람인 척 가짜 미소를 지으며 한국인 할아버지에게 맞서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다과 얼마예요? 지난 주문과 달리 이 사기꾼 할아버지를 망신주기 위해 번역 앱을 준비해 간접 항의를 했지만 할아버지는 저희 놀란 반응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 한국에서는 다과는 모두 공짜입니다. 전통차와 함께 다과를 즐기는 문화가 있고 부족하면 더 가져다 드릴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업장에서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을 공짜로 주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제가 좀 알아본 결과 한국의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이런 디저트나 반찬 콘셉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단지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고객의 만족은 뒷전이고 비용 절감을 통해 양심을 팔고 있었는데 혹은 정반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베푸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런 나라를 의심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오게 되었지만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잘 전달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한국 전통차의 맛과 색 온도 등 차를 마시는 예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환대의 문화는 단순한 차에 대한 교훈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미묘한 면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찻집 주인의 따뜻함과 관대함은 한국인 특유의 공동체 정신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방인이 아닌 한국의 새로운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소속감과 수영 코치라는 소속감을 느끼며 저는 전통 민박집에서 나와 앙뚜와 함께 한국 전통시장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겪어본 최악의 악수였어요. 걷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격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주변의 안정과 질서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길거리 음식에 거부할 수 없는 냄새와 활기찬 노점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즐거움에 사로잡혀 경계를 늦췄고 결국 앙뚜에게 점점 더 신경을 덜 쓰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딸보다 한국 여행을 더 즐기고 있었던 저는 결국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붐비는 시장에서 딸의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시장 한가운데서 탈이라는 한국 전통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인파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나는 딸의 시야에서 멀어졌고 영원히 딸을 놓치고 말았어요. 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저는 엄청난 공포와 긴장감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며 정신없이 수색을 시작했고 군중을 헤치고 딸을 부르며 길을 헤매는 동안 프랑스에서 믿을 수 없고 위험한 사람들, 군중 속에 숨어 공격할 기회를 기다리는 전문 아동 납치범들의 환상이 즉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경찰의 느리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대응에 대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의 공황과 이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허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안전한 군중 속에서 아이를 통치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을 정도로 안전하고 조직적인 도시입니다. 저는 제 일을 함으로써 그러한 최종 상황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고 곧 죄책감에 사로잡혀 포장도로의 더미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프랑스에서는 이런 경우 어쨌든 일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한국인들이 쓰러진 저에게 다가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이 워낙 좋아서 반쯤 미쳐버린 사람을 대신해 응급조치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전통 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인회는 서로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고 경찰에도 미리 연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이만 설명해 주세요. 당황한 와중에도 저를 도와주려는 한국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압도당했습니다. 저를 돕기 위해 생업을 잠시 멈추고 기꺼이 도와주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탄도 잠시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한국 경찰이 즉시 도착해 체계적인 수색을 시작한 것입니다. 1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아무튼 한국 경찰관 중 한 명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현재 인천공항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워치를 대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한국 경찰은 즉시 스마트워치에 내장된 GPS, 추적 등 첨단 보안 시스템을 통해 몇 분 만에 앙뚜가 한국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를 파는 노점에서 본의 아니게 소란을 피우고 한국 할머니들의 귀여움을 한몸에 받고 있는 앙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른다는 듯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고 있던 할머니를 붙잡았는데 할머니는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른 채 떡볶이를 먹기만 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 아이는 한국 전통 화장에 겁을 먹고 현장에서 도망쳤던 거예요. 전통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길거리 정류장으로 달려가 마침내 한국식 만두를 파는 노점을 발견한 앙뚜는 그곳에 서서 침을 흘리며 길거리 음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친절한 한국인들은 기꺼이 떡볶이, 김밥 등을 사주었고 그녀는 그들이 사준 음식을 먹으며 열광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보호자로서 최악의 실수를 보상할 기회를 준 한국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프랑스였다면 앙뚜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한국은 그런 위험이 전혀 없는 모범적인 시민의 나라이고
선진국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한 한국에 대해 존경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외국인 전담 통역 시스템은 영어 통역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의 교육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심지어 그 직원은 개인적으로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다고 해서 프랑스어로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외국에서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비슷한 언어 체계를 공유하는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아닌 한국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다니요. 그래서 우리는 친절한 경찰관들을 뒤로하고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낮에 처음 들렀던 경복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경복궁에 대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느낌이었어요. 오래된 건물과 현대식 건물 미래 인프라가 이렇게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은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밤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했어요. 궁궐의 아름다운 조명은 경복궁의 웅장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근정전에서 바라본 광화문 도심과 인근 고층 빌딩 숲의 풍경은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많은 유적지 달리 낙서와 기물 파손으로 가득한 프랑스나 유럽의 많은 유적지와 달리 한국의 경복궁에서는 기물 파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놀랐습니다. 관광 코스에서 조금 벗어나 허름한 골목으로 들어가면 유적지에서 뜯어낸 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적지를 훼손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들과 달리 한국인은 시민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 식당에서도 궁궐을 훼손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한국의 신뢰 문화가 이런 곳까지 전해져 사회를 더 좋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왔던 경복궁 야간 관람을 마치고 밤이 되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돌아다니며 다시 한번 한국에서는 한밤중에도 위험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에 거의 새벽이 되어서야 숙소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숙소 근처 한적한 골목길에서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광경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해질 무렵의 위험한 프랑스 골목길은 통금 시간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떠올리게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새벽에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대화에 빠져 있거나 깊은 생각에 잠긴 채 활기차게 걷는 여성들과 손을 잡고 걷는 젊은 커플. 심지어 늦은 저녁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듯한 아이들도 불이 켜진 골목길을 안전하게 지나며 활기차게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이른 아침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였습니다. 평범함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공공장소 특히 어두운 곳에서 이어폰을 착용하는 것은 무모한 행동으로 여겨지며 이어폰 착용으로 감각이 둔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이 무선 이어폰을 낀 채 새벽 골목길을 무방비 상태로 걷고 있었고 심지어 고급 무선 이어폰을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다. 말 그대로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신뢰를 상징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지나친 한국인들은 각자 그들만의 세계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그들은 공동체의 안정과 상호 존중이라는 한국 특유의 분위기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밤이 자유가 아니라 강제된 은둔의 시간이었던 프랑스의 경계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걸어갈 때 평화로운 환경에 대한 감사한 감정이 압도했습니다. 서울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밤에 단순히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엄청난 가치의 사치였습니다. 이 자유에 빠르게 익숙해지고 있는 앙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에 의해 정상과 안전에 대한 딸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깨달으며 한국에 대한 감사가 깊어졌습니다. 서울은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 스며든 안정감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날 밤의 산책은 한국 여행에서 중요한 순간이 되었어요.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서울 시민들이 공유하는 존중과 경계라는 사회적 계약이었습니다.
평화가 가득한 마음으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은 전 세계 선진국들이 롤모델로 삼아야 할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앙뚜를 두려움 없이 꿈과 희망으로 키울 수 있는 곳. 그날 밤 평화롭게 잠든 앙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별빛이 없는 밤만 아래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이 도시에 대한 깊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진정 우리의 성지이며 이곳에 살아야만 앙뚜에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현재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던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앙뚜가 안정과 신뢰의 문화 속에서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바꾼 것과 다름없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따뜻함, 관대함, 공동체 의식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회에서 산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줬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첨단 기술부터 낯선 사람들의 소박한 친절까지 한국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수준의 사회적 결속력을 보여줬습니다. 엄마로서 저는 항상 앙뚜가 성장하고 번창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이의 안전과 안녕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했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사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프랑스를 떠나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로 한 결정은 결코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닙니다. 고국의 익숙함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여정을 시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앙뚜가 한국에서 배우게 될 교훈과 경험은 그녀를 자신과 믿고 자상하며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뢰와 존중,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시민의 행복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문화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친절과 관대함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함없는 헌신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저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앙뚜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국 커뮤니티의 지원으로 우리는 번창하고 번영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육과 노력, 상호 존중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앙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 기대가 큽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국 여행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혁신적인 경험이었어요.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회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 놀라운 문화의 일원이 되어 안전, 공동체, 개인의 성장을 우선시하는 환경에서 제 딸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셔서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